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들 TV나 뉴스로 접하셨을 내용이실 텐데 BBC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한국이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그중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뭐 고령화다 하는데 막상 사람들이 크게 체감을 못하니까 그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기 주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랑 다 같은 또래이기도 하고 또 인구가 몰린 도시, 특히 서울하고 뭐 수도권 이쪽에 젊은 사람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별로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그 주변 사람들하고 같은 속도로 같이 늙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은 이 조그만 수도 서울과 이 경기도 요 일대에 다 모여 살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인구 증가의 순유입이 약 78.5%가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다들 올라온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비슷한 비율로 지방의 청년층들은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방의 인구 소멸은 시작되면서 더 나은 소득과 뭐 문화, 의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올라오면은 이 살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뭐 식비, 교통비, 뭐 통신비 등등 살기가 팍팍해서 뭐 결혼해서 집 사고 애 키우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출생률이 떨어져 버렸죠. 0세부터 20세까지의 이 인구 피라미드가 다 깎여 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렇게 인구 마름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이런 용어들이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8%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령 사회인데 이 추세로 가면은 2025년에는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고요. 이게 쭉 이어져서 2060년이 된다. 그러면은 65세 인구 비율이 43%로 세계 1위 초고령 사회가 완성되게 됩니다. 나라의 주축이 노인이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는 거죠. 야, 이번에 신입 들어온다며? 야, 몇 살이지? 야, 이제 갓 환갑 넘겼대. 어휴, 애기네 애기. 뭐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이상한 뉴노멀 시대가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먼 훗날의 얘기긴 한데 그래도 좋은 정책과 사회의 변화로 이 인구 예측이 틀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의료기술의 발달과 좋아지는 치안, 좋은 먹거리 등 이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요. 1970년대 고작 62세였던 이 평균 수명이 2021년 기준으로 83.6세가 됩니다. 특히 의학이 발달이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당뇨병만 하더라도 100년 전에는 걸리면은 무조건 사망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죠. 또 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입자 치료기가 나와서 난치암 환자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입자 가속기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입자를 가속시키고 옆방에 있는 환자가 이렇게 치료받는 그런 형태인데요. 뭐 비용이라든지 아직 뭐 보완할 게 많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의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인사말로 어르신들한테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뭐 무병장수하세요. 라고 이렇게 무탈하게 아무 일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건 욕심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들도 자잘한 한두 가지 병증은 어쩔 수 없이 달고 사는 게 현실인데요.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성질환이라고 하면은 뭐 고혈압, 당뇨, 뭐 심장질환, 뭐 뇌질환 등 흔히 뭐 지병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아무래도 노인들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검사들을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노쇠는 절반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뭐 자잘한 병들은 있지만 적절하게 관리해서 이게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병에 아예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오는 병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냐. 그런 병들로 인해서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관리하는 노인들, 이렇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건강 관심 척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뭐 흡연율도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신체 활동들, 뭐 운동, 걷기, 뭐 집에서 운동하기 등등 그런 것들도 아주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주변 분들, 이제 아프신 분들도 좀 보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좀 보고 하니까 이게 아프면 다 부질없구나. 이게 건강 관리 잘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요즘은 다들 운동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런 유튜브라든지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건강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지식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 장수에 대한 욕구도 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어왔던 인간의 본성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원전 3000년 전쯤에는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자를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영혼이 부활해서 다음 세계에서 삶을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영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진나라 1대 황제 이 진시황은 이제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이 수은을 먹고 발랐다고 합니다. 이 수은이 일시적으로 이제 혈관이 수축돼서 피부도 하얘지고 이제 팽팽해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런 만화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이제 우주 최고의 악당도 자신을 불사신으로 만들어달라고 소원을 빌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날에는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없냐? 자,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냉동인간이란 기술로 장수와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알코어 생명연장재단이라고 이 미국에 있는 재단인데요. 현재는 이제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일단 냉동 상태로 있다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냉동 상태로 있다 보면 언젠간 미래에는 그걸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를 이제 냉동 인간으로 만드는 건데요.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먼저 신체의 수분, 혈액을 포함해서 그런 걸 싹 다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대체하는 용액을 이렇게 정맥으로 주사를 해서 영하 196도로 냉동시켜서 이걸 이제 챔버라고 하거든요. 이런 통에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비용은 약 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원 정도 하는데요. 이 재단 측 말에 의하면은 현재 기술로는 아직 부활하는 그런 기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동을 해주겠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 냉동을 다시 풀어주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될 거다. 수십 년이 됐든 간에 우리가 보관은 해주겠다라고 이제 맡겨달라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 전 세계 냉동 인간은 현재 한 600명 정도 이 통 안에 들어가 계시다고 하고요. 이걸 또 대기 중인 사람들이 약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서고금, 아까 만화같이 판타지를 막론하고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 같은데요. 앞에 얘기들은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거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도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실 텐데요. 음식에 신경을 쓰실 테고요. 또 운동도 하시려고 노력하실 테고, 아니면 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를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신앙의 힘을 빌릴 때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 더 큰 범위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식도암, 췌장암, 구강암, 후두암, 폐암 이런 것에 확실하게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고요. 이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위, 간, 식도, 소화기계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고요. 또한 고혈암, 뇌졸중 이런 것도 더 많이 걸린다고 하죠. 이런 또 배달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심장병, 당뇨병, 성인병 확률을 크게 높이고요. 비만이신 분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런 무수히 많은 병들에 더 높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을 먹으면은 건강이 좋아지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장수하는 나라들은 뭘 먹을까 해서 그 나라들의 음식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니 음식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그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장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유엔에서 제공한 국가별 기대 수명인데요. 21년을 기준으로 1위가 이제 홍콩이네요. 2위가 일본입니다. 대한민국도 높게 있습니다. 6위에 있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10위권 내에 지중해 국가들이 많다는 건데요. 5위에 있는 몰타, 그리고 9위에 스페인, 10위에 이탈리아, 다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여기 숨겨진 1위가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 국가 중 하나인 모나코인데요. 이 통계에 들어가려면은 인구가 5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제 모나코 인구는 한 3만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모나코는 평균 수명이 85.9세로 장수하는 나라고요. 이 비공식 1위, 이 지중해 나라 모나코를 포함시켜서 오늘 한번 장수 국가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인 일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본은 80% 가까이 산악지대인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도쿄랑 여기 오사카 쪽이 나고야거든요. 이쪽을 제외하면은 평지가 없습니다. 거의 다 산악지대 이렇게 파랗고요. 그래서 산채 같은 게 풍부해서 채식 문화가 발달했고 연 평균 강수량이 한 1668ml로 세계 평균보다 약 1.6배가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평균 한 1300mm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약 28% 더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다습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해서 이게 주식으로 쌀밥을 먹고요. 그리고 이렇게 풍부하게 나는 쌀에 이제 누룩곰팡이를 배양시켜서 누룩을 얻어냅니다. 이제 이 누룩과 함께 발효시켜서 일본식 된장인 이 미소가 있겠고요. 거기에 간장, 식초, 술도 다 이 누룩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이 일본식 된장, 이 미소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를 포함해서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고 그리고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된장의 주 성분인 콩은 제니스테인하고 이 다이드제인이라는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게 항암 효과와 함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또한 이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그 생물학적 작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데 여성이 이제 폐경 이후에 오는 폐경기 증후군이나 골다공증을 포함해서 이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 의존성 질병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만 좋냐? 그건 또 아니고요. 이 이소플라본은 남성의 전립선암 억제와 더불어서 이 바람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생선을 이용한 요리들이 발달을 했고요. 특히 참치, 꽁치, 전갱이, 고등어 같은 생선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요리할 때 음식 재료의 본연의 형태와 자연적인 맛을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둬서 요리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미라는 요리가 또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참치 소비가 세계 1위인데요. 전 세계에서 나는 한 80%를 일본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기는 이렇게 1인분씩 내어주는 게 문화고요. 이런 작은 그릇들에 담아서 내어서 주고 소식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일본은 차 마시는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일본은 이제 차를 많이 마시거든요. 일본인들이 특히 즐겨 마시는 말차는 이 차나무의 어린 싹에 잎을 갈아서 이제 가루로 만든 차인데요. 이 녹차를 이렇게 빛을 가려서 차광 재배해서 얻어내는 거를 말차라고 하거든요. 이 말차에는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 함량이 높은데요. 카테킨은 항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 국립보건원에 따르면은 이 녹차와 말차를 섭취하는 것이 L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이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녹차나 말차에 있는 녹색 색소, 이 엽록소는요. 중금속이나 독소 같은 유해물질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해독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2위 홍콩인데요. 홍콩하면 또 이 따거 형님, 우리 주윤발 형님과 양조위, 장국영 등 그때 당시 스타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중경상님 영화를 보면은 그때 감성에 좀 취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은 영향들로 인해서 그런 낭만이 많이 퇴색되긴 했죠. 여튼 홍콩 또한 다양한 식재료들, 특히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발달했는데요. 이 해산물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아시아에서 2위라고 합니다. 그럼 1위는 어디냐?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미역, 톳, 김 이런 거를 이제 다 먹어서 이제 해산물 소비량이 1위인데 홍콩은 그런 해조류는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조류를 먹지 않고 평균 한 약 71kg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니 굉장히 많이 해산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홍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인데 이제 딤섬처럼 이 안에 해산물들을 채워서 새우 같은 걸 채워서 쪄서 나오는 요리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게볶음 요리도 길거리에서 살아있는 게를 바로 잡아서 요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홍콩은 이제 이렇게 요리를 먹고 같이 차를 마시는 문화, 이제 얌차라고 하는데요. 차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주로 홍차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홍차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홍차에는 폴리페놀, 이 황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중 테아플라빈이란 이 폴리페놀은 이제 붉은색 색소를 띠고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일부 관찰 연구에서는 홍차를 마신 그룹이 약 20% 정도 뇌졸중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혈압을 낮춰서 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테아닌이라는 성분은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요. 스트레스도 감소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부 암을 예방해준다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이건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도 건강상 이점이 많은 거는 확실하고요. 그런데 이 홍차 한 잔에는 카페인이 많게는 약 100mg까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면은 좀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숙면에 방해가 되니까 하루에 약 2잔에서 한 3잔 정도 적당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위 모나코인데요. 지중해 국가죠. 이 지중해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다 평균 수명이 높은데요. 그중 모나코는 일부 통계에서는 평균 기대 수명이 89.7세로 매우 높게 나온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GNI, 이 1인당 국민 소득이 17만 달러가 넘거든요. 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이 넘는데 우리나라 GNI는 약 3만 5천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5배 정도 버는 나라다. 아주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나코는 인구수는 약 3만 6천 명 정도로 인구 순위가 192로 아주 매우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슈퍼카를 모는 부자 영상으로 좀 높은 조회수를 끌었던 이분, 제우스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제우스 같이 생겼나요? 이 사람도 이제 모나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튼 돈도 잘 벌고 수명도 긴 이 나라는 뭘 먹냐? 지중해 지역에 위치한 나라답게 해산물이 주요한 재료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뭐 토마토, 마늘, 블랙올리브, 그리고 올리브 오일들을 이용해서 요리들을 주로 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 스토카피라고 하는 요리는 이제 말린 대구를 이용해서 이제 토마토 소스를 끓여서 이제 마늘하고 이제 올리브를 넣고 만든 요리라고 하고요. 이 부야베스라는 요리는 이제 원래 프랑스 요리라고 하는데 이제 모나코가 프랑스에 인접한 국가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요리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여튼 모나코에서도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해물 잡탕 같은 건데 조개, 새우, 꽃게, 뭐 오징어, 아귀, 대구, 숭어 같은 거를 2가지 이상 생선을 한 솥에 넣고 끓이는데 여기에 이제 토마토랑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월계수로 맛을 낸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올리브가 들어가네요. 이게 맛은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 얼큰하지가 않대요. 해물 잡탕은 좀 얼큰해야 되는데, 그죠? 이 외에도 뭐 라따뚜이라는 요리는 여러 가지 야채와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고요. 이 외에도 많은 요리들에 대부분 올리브나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 뭐 일본, 홍콩, 모나코까지 장수하는 국가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바다가 가까워서 이 해산물 요리, 신선한 해산물 요리가 많다는 겁니다. 해산물은 저지방, 고단백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아까 모나코 요리였던 스토카피, 거기에 들어갔던 생선, 이 대구를 예로 들면요. 대구는 저지방, 고단백이면서 동시에 이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12인 이 코발라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코발라민은 적혈구를 생성하고요. 또 DNA를 합성해줍니다. 또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이 균형 감각이라든지 이 청력, 우울증 같은 증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한 이 피부와 머리카락 같은 이 털을 윤기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 오메가3 지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해산물 요리가 매우 많죠. 일본인이 주로 소비하는 생선들이 참치, 꽁치, 연어, 전갱이, 고등어 등 이 등푸른 생선이 주류였고요. 이 등푸른 생선에는 이 오메가3가 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비타민 B6가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B6, 피리독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비타민 B6는 탄수화물과 아미노산과 이 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경 기능과 적혈구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고요. 면역력 강화 등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 비타민 6가 부족하면은 피부 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손발이 저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공통점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을 즐긴다는 거였는데요. 이 모나코는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일본은 미소된장, 그리고 말차와 녹차를 즐겼고요. 홍콩은 또 홍차를 즐겼는데요. 이 올리브 오일에는 토코페롤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요.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말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또 들어있고요. 이 홍차에도 카테킨과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도 장수 국가에 들긴 하거든요. 나름 장수 국가인데 더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신선식품, 해산물을 위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신선한 해산물을 접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산물들은 대부분 다 건강에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단백, 저지방이면서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이 붉은색 고기들은 좀 자제해야겠는데요. 장수국가들 보면은 적색육 요리가 별로 없었는데요. 이 적색육은 현재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이 WHO에 올라온 붉은 살코기와 가공육 섭취의 바람성에 대한 글을 살펴보면요. 이 붉은 살코기는 대장암과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나 다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발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암물질 EA군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 유통되는 소, 돼지 등은 대부분 다 이제 곡물을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이 오메가6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옥수수 사료들, 이런 곡물 사료들을 먹여서 이제 살 속에 지방이 많이 끼게 그렇게 만드는데요. 이제 이 소들도 이런 곡물들을 먹으니까 오메가6의 과잉이 되기 때문에 염증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가축의 성장 촉진이나 질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기도 하지만 이런 오메가6 과잉으로 인해서 이 소들이 염증이 나게 되고 이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생제들을 많이 사용한 가축들을 우리 인간들이 섭취하게 됨으로써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아직 논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곡물 사육으로 자란 가축들은 체내 고기 자체에 오메가6 함량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걸 먹게 되면은 우리도 오메가6를 먹게 되는 거죠. 오메가6가 과잉되면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이나 각종 염증, 혈관이 막히는 죽상경화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오메가6 과잉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람이 쉽게 비만해지고요.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피떡 같은 게 잘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심장질환도 생길 수 있고 뇌졸중 같은 것도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HO 이 기준에 따르면요. 이 빨간 고기, 적색육은 하루에 100g 미만으로 먹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50g에서 750g, 그러니까 약 한 근 정도만 먹어라, 이 정도를 권하고 있고요. 특히 가공육, 가공 소세지 같은 거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놓은 상태니까요. 이 해산물 섭취로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워 먹는 것보단 삶아 먹거나 끓여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건데요. 일본에는 미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것 된장이 있죠. 미 국립보건원 자료인데요. 이 된장찌개가 건강해주는 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자료인데 항비만, 항당뇨, 항암,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내 유익균이나 장내 미생물에도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생선과 이 된장 요리를 한번 드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하지만 이 된장은 짜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중에는 저염 된장도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엄청 마시죠. 한국이 커피 공화국이라고 하는데요. 커피 소비국 탑3에 들어가 있습니다. 1위가 프랑스고요. 2위가 한국입니다. 3위가 미국이고요. 이 커피에도 클로로겐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커피에는 이 카페인 함량이 높게 들어가 있거든요. 커피 한 잔에 약 1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데 식약처는 성인은 하루에 약 400mg 정도 이하의 카페인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녹차나 말차는 카페인 함량이 커피의 약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대한 부담이 적게 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녹차나 말차에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피는 줄이시고 녹차나 말차를 드시거나 아니면 홍차를 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요리할 때 기름을 써야 한다면은 이제 모나코처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해서 요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올리브 오일 볶거나 지지거나 하는 요리에 써도 된다고 저번에 다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혹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서 그렇게 먹냐, 머리 아프게 살지 마라, 그런 거 따지면 먹을 게 뭐가 있냐,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되지 라고도 얘기하고요. 야, 술 담배도 괜찮아, 모든 건 다 유전이야, 평생을 이렇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진짜 그래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건 확률의 영역이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큰 병에 걸리면은 그건 본인에게 100% 확률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그렇게 유전이나 운명으로 돌려서 생각하고 우리들이 하는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것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건강은 평생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을 둘러봐도 이 건강을 관리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이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관리하는 이렇게 진취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느끼면서 더 좋은 정신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1960년대 52세에 불과했던 기대수명이 현재는 83세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본인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고소득자들은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건강관리에 쓰고 있다고 하고요. 최적의 수면, 건강한 식단, 보충제, 다이어트, 비타민 등 이런 것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고 하고요. 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뇌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백업해 놓는 등 이런 극단적인 방법도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소한 음식부터 한번 조금씩 바꿔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 이 건강이 도움이 됐던 방법들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